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그 시점 즈음부터 대략 한 1904년 즈음부터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국권을 빼앗아가는 게 1910년이니까 이 정도 시기를 보통 국권 피탈기라고 표현을 해요. 국권이 그러니까 계속 침탈되어 갔지만 아주 딱 눈앞에 딱 보이듯이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던 그런 시기 좀 되겠죠. 그죠?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브레인들께서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뭐였을까요? 위정측사 계열의 분들이었는데, 유생분들. 그렇죠. 싸우자입니다. 싸우자! 지금이라도 칼을 들고 일어나자! 우리는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그리고 앞서 을미사변 때도 의병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의병증이라는 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때는 칼을 들어도 되거든요. 반역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연 목숨 바쳐 싸우리 하는 그 무장투쟁 계열의 움직임이 됐겠지. 지금 싸운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아주 막강했고요. 러시아도 깨뜨린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고, 우리 의병을 해봐야 뭐 총 몇 자루 아니면 칼 이런 건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질 거라는 것도. 하지만 싸우다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즉각적인 쇼텀, right now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게 의병수행의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서 혀를 끌끌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 일어나봤자 죽을 텐데 지금 싸우면 안 돼. 지금은 일단 실력을 키울 때야. 일단 지금은 실력을 양성할 때야. 지금 싸우면은 개죽음이지. 실력을 양성하여 어느 정도 그들과 맞서 싸울 때가 되면 그때 일어나자. 레이러, 먼 훗날 후회를 도모하자는 게 바로 롱텀의 관점이 실력 양성론이에요. 이들이 실력 양성으로 꼽았던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일단 백성들이 함께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백성을 가르치는 교육활동, 계몽활동이 있었고요. 또 한편의 활동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거,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산업이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 부면에 주로 치중하면서 실력 양성을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병수쟁을 주장했던 분들은 실력 양성론을 비판했겠지. 야야야,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교육으로 산업으로 언제 힘을 키우니?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약간은 대척점에 있었던 게 의병투쟁과 실력 양성론이었습니다. 좀 한계죠. 같이 손잡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이가 조금 안 좋긴 했어요. 하나씩 이제 보실 건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실력 양성론에는 좀 치명적인 한계가 처음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사회 진화론. 이 뭔데요? 우리 진화론은 들어봤나요? 찰스 다윈, 완두콩이 어쩌고 이런 진화론.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강한 나라는 살아남고 약한 나라는 도태되는 게 정당한 것이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싫으면 니네도 강해져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이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려고 만든 이론이다 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브레인들이 그렇구나. 지금 제국주의가 저렇게 침탈하고 있는 거는 물론 나쁜 짓이지만 우리도 강해지면 침략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오버하면은 우리도 강해지면은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지배를 약간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침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런 이론인데, 이런 거에 심취한 분들이 좀 있었다는 게, 다는 아니지만 좀 있었다는 게 치명적인 한계였던 것이죠. 자, 이제 이 투쟁 과정을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 의병 투쟁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으며, 두 번째, 실력 양성론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라는 거겠죠. 일단 의병부터 갑니다. 우리나라 의병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의병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이렇게 써놓고. 을미의병 때 있었잖아요. 아예 임진왜란 이거 말고 을미의병 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짜자자자잔. 1895년이었습니다. 이때가 을미년이었어요. 이때를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을미병은 왜 일어났던 거죠? 항상 의병을 보실 때는 일어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주요 인물, 그리고 특징을 조금 잡으실 게 있을 겁니다. 배경부터 보세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맞습니다. 을미사변이라는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이건 국무를 시한 거기 때문에 침략이나 마찬가지예요. 외세의 침략이나 마찬가지므로 칼을 들 명분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을미 기억 때 썼던 단발령, 이게 우리 유생들의 피를 솟구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누구들의 피를요? 유생들의 피를요. 을미사변은 물론 모두가 공로할 일이었습니다만 단발령이나 이런 것들, 당시 을미의병 때는요, 평민의병장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양반 유생의병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거는 나라가 빼앗겨져가는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 거예요. 뭐 존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왕을 다시 세우고 오랑캐를 일으키는 거, 오랑캐를 없애는 거, 존왕 양이라고 보통 합니다. 즉, 이 당시 의병들은 대부분이 유생들이었고요. 유생 의병장들이 많았었고, 이들이 원했던 거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복고, 왕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실추되어가는 국권을 회복하고 국무의 원수를 갚고 다시금 왕을 내세우는 걸로 상당히 복고적인 그런 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와는 약간 거리가 멀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게 을미의병이에요. 물론 의병 세력 중에는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농민들이 이때 의병장을 따라서 유생 밑으로 들어가서 의병으로 활동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의병장이 유생이었다는 얘기지, 의병 세력에 평민이 없었던 얘기, 의병 세력에까지 양반들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유생 의병장이 다수였구나, 이거 특징.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유생들이 일으키는 의병이 무슨 의병? 을미의병. 그러다 보니까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께서 단발령을 철회했다면서요. 그리고 고종께서 의병들에게 해산 권고를 내립니다. 돌아가라고. 지금 우리는 왕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는데 단발령을 철회해 준 겁니다. 그리고 왕의 복수를 위해서 말하자면 왕의 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복수해 주겠습니다 일어났는데 왕이 당사자가 괜찮다는 겁니다. 약간 좀 할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약간 좀 희화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종이 권고하자 이들은 고종을 추대하여 고종을 위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고종이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는 거죠. 왕의 권고로 고종의 권고 조치에 의하여 모두가 해산되었던 게 을미의병이었다. 이건 그들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너무 복고지향적이었고 왕을 중심으로 했었고 국왕을 부정하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이 의병은요, 와 하고 일어났다가 고종이 집에 가랬더니 와 하고 끝났던 일회성 의병이었던 게 을미의병이었습니다. 1890년에 전부 다 해산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10년간 잠잠했습니다. 사실 오랑캐가 이때는 침략을 안 했나? 일본은 계속 침략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일본을 배척하려고 일어났다면 계속 일어났어야죠. 그죠? 근데 왕이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게 어디 있어? 약간 이게 한계에 해당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들이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1905년의 일이었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때는 무슨 의병?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을사늑약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니까요. 을사늑약은 외교권 박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대한제국은 사라진 거였기 때문에 또 한 번 봉기했던 게 을사의병. 그럼 이와 같은 때에는 유생들만 화가 났을까요? 평민들도 화가 났을까요? 평민도 화가 났어요. 이때는 유생들이 대다수였겠습니다만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이따 의병장 누가 있는지는 말씀드릴게요. 평민 의병장이 이때는 출현하기 시작했다. 평민이 등장했다. 이게 을사의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따 말한다고 해놓고 신돌석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돌석이에요. 딱 들어도 평민이죠. 돌돌이, 그죠? 돌자에다가 돌석자에 석이니까요. 이름이 돌돌이에요, 돌돌이. 이분은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강원도와 막 저 경상북도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민들이 출연해가지고 유생과 함께 활동했었고, 유생도 당연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가 급증했던 게 을사의병이에요. 이 을사의병은 왜 해산됐을까요? 일본을 배척하지 못했으니 해산될 이유가 없죠. 해산 안 됩니다. 해산 안 되고 계속 발전했던 게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 병오년, 이듬해 정민년에 이르기까지. 을사의병은요, 이렇게 ปุ๊ 일어났다가 해산되지 아니하고 다시 급증했던 의병입니다. 해산되지 아니하고 다시 급증했는데 이 급증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 이게 바로 1907년이었습니다. 무슨 년일까요? 정민년이었습니다. 왜 급증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발발 배경이라기보다는 급증하게 된 배경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왜 갑자기 빡 올라갔을까요? 이때 우리 또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종의 강제퇴위. 이게 하나의 배경이었고, 그리고 특히 급증하면서 전투력이 급상승했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난 강에서 배웠었는데. 그래, 맞아. 바로 군대 해산이었어요.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병들이 의병에 가담했구나. 요걸 기억합시다. 해산병에 가담. 군인들은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와 하고 싸우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았고 정규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매우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의병 투쟁이 아니라 의병 전쟁의 국면에 접어들어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보통 의병 투쟁기였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때부터는 의병 전쟁기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전쟁이라는 건 이제 조직화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병과 독립군의 차이는 뭘까요? 숫자가 많고 적고 아닙니다. 바로 조직화예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조직이 되었느냐. 이때부터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럼 사례를 볼까요? 이때는 평민도 되게 많았고요. 이승도 많았는데 이들은 그냥 산발적인 의병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국적인 의병 연합부대를 조직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몇 개도? 13개도라 그랬죠? 고종께서 23부를 13도로 바꿨습니다. 13도 그러면 전국이라는 뜻이에요. 13도 의병 연합부대 또는 13도 창의군이라고 불리는 13도 의병 연합부대 또는 13도 창의군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인 의병 조직이 갖춰진 겁니다. 총대장 이인영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군대가 탄생한 거예요. 당시 해산병들이 가담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군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보냈어요. 우리를 일개 그냥 군대 의병이 아니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안중근 의사가 만주에서 이제 이토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결한 다음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재판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의병 참모장으로서 전쟁 중에 적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면 내가 당연히 뭐 너희들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전쟁 중에 싸우다가 적장을 죽인 군인이므로 우리나라 가면 나는 군사 영웅이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포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니네가 나를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지. 포로는 포로로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살인범이냐? 전쟁 중에 사람 죽였다고 살인이면 다 살인범이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당시 의병장들은 스스로가 군인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이들은 스스로가 군인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조직을 갖추고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보내어 우리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구나. 이들은 이걸 조직해서 서울을 공격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하자라는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실제 진공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발대가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동대문 밖에서 일본에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일본은 깜짝 놀랐겠죠. 이것들 봐라. 이제 의병이 아니네. 군인이네 싶었겠죠. 일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병에 대한 토벌 작전에 들어갑니다. 서울 진국지는 실패 이후에 의병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의 탄압 속에서 의병들이 남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일본이 계속해서 의병을 밀어붙이자 많은 의병들은 남쪽으로 밀려가서 호남 쪽의 의병이 급증했습니다. 호남 의병이 상당히 끝까지 철학에 싸웠던 의병들이에요. 동무산, 머슴새, 안규홍을 비롯하여 호남적 의병들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어지게 됐었고요. 한편으로 이제 일본에게 밀렸던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렇게 이주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라든가 많은 군부대가 의병의 자녀 세력이 올라가서 만들었던 부대들이에요. 의병에 대한 토벌 작전 이후 우리나라 의병의 큰 흐름들, 첫째, 만주 연해주에서 독립군이 되었다. 그리고 혹은 호남 지역에 급증하면서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 정도? 여기다 써볼게요. 자, 요 뒤에는요,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과 함께 1909년에서 10년쯤 되면은 사실상 의병이 씨가 마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만주 연해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병이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소멸했다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의병은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1909년경쯤 되면은 서울 진공작전을 정점으로 찍고 이때쯤 되면 사실상 의병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건 결국 일본의 토벌작전이라는 강력한 탄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살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게 을미, 을사, 정미의병의 흐름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큰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을미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유생의병장이 있었고요. 제가 의병 이름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유인석, 이소음, 유인석 정도 기억하세요. 유인석. 이걸 다른 색깔 써드릴까요? 유인석, 이소웅 등의 유생들이 줄을 이뤘던 게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 고종의 권고로 해산했다. 을사의병에서 이분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최익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생으로는 최익현. 최익현은 조금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분은요, 대원군 하야상소를 올린 분입니다. 기억하세요. 흥선대원군 하야하세요 라면서 유생을 대표해가지고 대원군 하야상소를 올린 분.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을 임박하자 떠오릅니다. 무슨 론?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 내세워가지고 조약에 반대했던 분. 오불가서 있었죠. 우리와 저들이 장사하면 안 되는 이유를 도끼를 들고 올라갔던 분.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을미병 때도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이때 또 나오신 거예요. 제자 임병창과 함께 의병에 봉기했다가 딱 싸우러 나갔는데 적들이 관군이 있는 거예요. 일본군만 있는 게 아니라 관군도 내려온 겁니다. 관군도 이제 이들을 토벌하려고 내려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본의 군대 휘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익현이 그런 거지. 내가 적들이 일본이라면 마땅히 맞서 싸우겠으나 어찌 동포를 죽이냐 라면서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의병장 최익현은 잡혀가셨습니다. 잡혀가서 어디로 가셨냐? 쓰시마 섬으로 가서, 쓰시마, 대마도라고도 부르는 쓰시마 섬에 가서 외적이 주는 물과 밥은 먹지 않겠다라면서 여기서 순국하신 분이 바로 최익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최익현, 쓰시마 섬에서 순국하신 분이었구나. 을사의병 때 일어났던 양반 의병장이었습니다만, 유생의병장이었습니다만 결국 의병장이었던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면서 결국 쓰시마에 잡혀가서 순국하신 분. 쓰시마, 최익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섭. 그 두 사람을 을사의병 때 의병장으로 기억해 둘 것. 최익현, 신돌섭. 정밀병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민종식도 있었고 이때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히 총대장이었던 이인영 씨, 이인영 이분께서는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었고요. 왕산 허위 선생, 이분이 돌격대장격으로 나가셨다가 동대문에서 패배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이인영이라는 분은요, 의병을 일으켜서 총대장에 올랐습니다만 상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내가 부려는 곧 불충이다 그러면서 사면상을 치러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총대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물론 효를 다해야 되겠지만 사면상을 치러 내려가면 이 군대는 어떡합니까? 역시 유생의병장의 한계를 좀 보여준 분이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홍범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홍범도는 이때 나왔던 포수 출신의 평민의병장으로 함경도 갑산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부대를 만들었던 분이 홍범도라는 분입니다. 요거는 정무의병 때 의병장으로 좀 기억해 둘 것. 됐나요? 이렇게 호남 대토벌, 남한 대토벌 작전까지 순서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을미, 을사, 정미, 남한 대토벌. 요게 한 축을 이룬 의병투쟁이에요. 자, 의병투쟁의 의, 바로 뭐 싸우자는 게 의겠죠. 유생들이 많았다는 거 한계. 유생의병장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고 너무 단기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 그걸 극복했던 게 바로 실력 양성론입니다. 두 번째 실력 양성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칠판을 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볼게요. 2라고 써놓고 쭉 와서 실력 양성론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하자는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계몽하자.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부터 국권 회복이 목적이에요. 애국이 목적입니다. 다음 방법으로서는 계몽과 여기 하나 빠졌지만 산업을 키우자고 했던 것이죠. 교육과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 학교를 세운다. 좋습니다. 학교 세운다. 또 책을 출판한다. 또는 계몽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한다. 다 가능합니다. 전부 다 이게 계몽활동, 교육활동이에요. 학교, 뭐 학회, 언론, 노래 뭐 이런 것들. 산업으로는요. 회사를 세우자. 공장을 세우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국익을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한다든지 나라 빚을 갚아보자라는 거, 또는 일본의 어떤 경제적 침략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이 전부 다 같은 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했던 수많은 운동들이 들어가는데 뭐 언론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 그중에 특히 우리는 여기서는 단체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볼 겁니다. 단체.
맨 먼저 볼 단체가 바로 보아내라는 단체입니다.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아내라는 조직이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독립협회 회원들도 일부 들어가 있었고요. 상인들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무슨 활동을 했냐? 제가 전 시간에 한일의정서를 설명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군용지를 약탈하겠다고 하면서 1904년쯤부터 일본은 철도 부지도 빼앗아갔고, 그리고 황무지 기간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 황무지. 황무지를 개간하면은요, 개간한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나가모리라는 사람한테 일본 통감부, 당시 통감부가 아니라 누구였죠? 저 외교관, 공사, 일본 공사가 일본 나가모리라는 사람한테 황무지 개간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내가 나서가지고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어요. 하야시라는 인물이 일본인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주려고 하자 그걸 저지시킨 단체가 바로 보아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계몽 활동을 벌인 단체는 아닙니다. 계몽은 아닙니다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키고자 했던 모습이었으므로 애국계몽 계열로 볼 수 있겠다. 농광회사라는 회사가 아마 우리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을 겁니다. 뭐겠어요? 회사죠, 회사. 우리 스스로 황무지를 개간하자고 자본가들이 만든 회사가 바로 농광회사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사를 세우기도 했었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했던 단체예요. 보아내는 황무지 개간권을 저지했던 단체였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애국계몽 단체. 보아내 기억해 두시고요. 보아내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로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때 많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그 중에서는 뭐 공진회라든가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자 일본을 사랑하는 친일 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유신회, 송병준이 만든 유신회, 뭐 진보회, 동학 쪽에서 만들었던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단체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단체가 바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일진회예요. 일진회. 일진회는 친일 정치인들과 친일 평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 만든, 뭐 동학계열도 들어있었고요. 그런 아주 거대한 친일 조직이었습니다. 그 일진회가 막 설치고 있는 가운데 헌정연구회는 일진회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정연구회는 이름 그대로 헌정, 헌법 정치를 연구하자고 만든 단체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면서 교육활동을 하겠다고 했던 게 헌정연구의 껍데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뭐 일본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지 뭐. 입헌군주 연구할 뿐이니까. 하지만 아까 말했죠. 일진회 같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 나쁜 인간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국심에 불타 있으면서 겉으로는 계몽단체를 표방하고 일본의 어떤 감시망을 피하고 있었겠죠.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이. 그랬는데 1905년 을사늑약이 딱 체결된 겁니다. 화가 났겠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들은 일진회를 규탄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나쁜들 그러면서 결국 이 과정에서 그들의 탄압으로,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 해체되고 말았던 게 헌정연구회였습니다. 입헌군주의 연구를 표방했으나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해산되었던 게 바로 헌정연구회. 됐나요? 헌정연구회가 해산되자마자 이걸 계승했던 단체가 있었으니 그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조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대한자강회는 특히나 조금 신경을 써두세요. 헌정연구회를 개성하여 1906년에 만들어졌고요. 1907년에 해체가 되었던 조직입니다. 무릇 대한의 독립은 자강리화에 달려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취지문을 발표하고 자강을 위해서 교육과 산업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그런 조직이 대한자강회. 이들은요, 헌정연구회를 개성해서 계속 입헌군주를 연구하면서 전국적인 지회를 설치하고 전국에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하는 잡지도 간행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적인 교육산업에 뛰어들었던 게 대한자강회. 근데 이들이 1907년에 고종이 퇴위를 당하시자 고종 퇴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답니다. 뭐 대한제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랬겠죠. 고종 퇴위에 대한 반대운동. 그 반대운동의 중심에 대한자강회가 있었습니다. 자, 일제는요, 통감부에서는 아마도 고종이 퇴위를 당하시면은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을 거를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고종퇴위 직후에 그와 같은 집회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바로 보안법이었습니다. 이걸 딱 만들었는데 이 보안법의 첫 번째 케이스가 걸린 게 바로 대한자강이에요. 대한자강에는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하다가 해산되었던 단체. 사실 이들은 흐름이 쭉 있습니다. 보안회나 헌정연구회나 대한자강회나 구성원들이 약간씩은 바뀌긴 합니다만 독립협회 계열의 움직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회원들이 많이 여기 가담이 돼 있었고, 특히 이 단체들은 그 회원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서 만든 윤여정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협회 이후에 있었던 그런 계몽 계열을 쭉 따르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틀림없어요. 그죠?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세 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의 한계가 뭐라 그랬죠 지금? 의병층이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멀리 보고 있는 교육을 강조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교육과 산업을. 반면에 의병층의 한계는 뭐였죠? 의병은 이들을 비판하면서 지금 싸워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두 개가 서로 대척점에 있다 그랬는데 이 둘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교육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지금 당장 싸우는 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 양쪽을 결합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애국개몽단체의 마지막 단체 신민회라는 조직이에요. 신민회 조금 따로 여기다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만큼만 지우고 가겠습니다. 신민회. 신민회. 엄밀히 말하면 이쪽 계열의 단체입니다. 이쪽 계열의 단체인데 의병수행 계열이 하나 있었고 애국개몽이 있었다면 이 둘을 어느 정도는 싸우고 있었는데 둘을 어느 정도는 결합했던 조직이 신민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결합했다. 이들은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에 해체가 되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안창호라는 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도 독립협회 활동했던 분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에서 이제 공립협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신민회라는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런 활동은 국내에서 해야죠. 국내를 딱 들여다봤더니 1907년에 국내에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뒤에서 배우게 될 나라빚 갚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홍이 엄청났던 겁니다. 막 불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안창호는 급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안창호라든가 이분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양기탁이라는 분을 만나요.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참에 우리나라 국권회복을 위한 단체 하나 만들기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을 했대요. 그 둘이 이제 협의를 했는데 약간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게 이분은 비밀리에 만들자 그랬었고 이분은 공개적으로 만들자 그랬었고 약간 좀 조율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결국에는 비밀리에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한 4월 달쯤 되어서야 신민회라는 단체를 조직했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비밀리에. 비밀리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고 비밀 결사로 만든 조직이에요. 여기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서북 지역의 기독교 세력들, 서울의 상동교회 세력들, 그다음에 자본가들, 평양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가담했답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지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데 비밀 결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심사를 해가지고 받아줄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안창호가 그 심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들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 시기 활동했던 분들이라면 박은식, 신치호는 물론이고 김구 선생도 한번 들어갔었고요. 이동이라든가 다만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한 800명까지 갔던 게 신민회 회원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분 한 분 심사를 거쳐서 비밀리에 들어왔다. 비밀 결사. 왜 안창호는 이 단체를 비밀로 만들자고 했을까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요 처음부터 공화정을 지향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 배웠던 기억나세요? 거기서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지향한다 그래가지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해산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입헌군주였는데 고종을 물러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 공화정은 말하자면 황제가 없어도 된다는 정치 형태였단 말이지. 미국처럼 대통령이 있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황제를 부정하는 건데 이때 고종, 순종 계시잖아요. 고종, 그렇죠? 고종 황제가 엄연히 계신데 대한민국에 황제가 있는데 공화정을 지향하는 걸 대놓고 하기는 어려웠을걸요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공화정을 지향했던 조직이었습니다.
공화정이에요. 기억하세요. 또 하나, 이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양쪽을 결합했다고. 무장투쟁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레이라 언젠가 무장투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준비입니다. 준비니까 계몽이고 아직은 교육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무장투쟁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당연히 합법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무장투쟁을 준비했었고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이 밑줄 그은 세 가지 비밀결사였으며 공화정체의 국가를 지향했으며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때가 됐습니다. 때가 무르익자 그들은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죠? 국내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국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권이 피탈되는 즈음에서 이들은 국외로 가기로. 그래서 서간도가 어디죠? 우리 간도 설명드렸었는데 압록강 북쪽이 서간도, 두만강 북쪽이 북간도 혹은 동간도. 그죠? 압록강 북쪽 서간도에다가 삼원보라는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삼원보라는 기지를 건설하고 일로 많은 독지가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강화도에 있던 분들, 안동에 있던 분들, 여러분 혹시 노블리스 육형제 들어본 적 있나요? 이시영, 이회영 형제? 그분들도 이때 같이 가산을 다 밟고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유생들이건 뭐건 간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산을 다 팔고 노비들 해방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 돈을 아주 급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값도 못 받아요. 그 돈을 싸들고서 독립운동하러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노블리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몇몇 형제가 굶어서 죽을 정도로 만주에서 그 돈을 다 독립운동에 뭐 학교 교육에 다 쓰시고 그 양반집 안위자들께서 매일 밭일을 하시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독립자금을 대주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고난의 길을 걸은 분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있는 거겠죠. 그죠? 신민에는 바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본가들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유생 출신도 많았었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 계몽의 뜻을 두고 학교를 세우고 이러면서 많은 활동을 했었던 게 신민회의 조직이에요. 사실 이 시기에 신민회는 모든 애국계몽단체나 모든 의병단체를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이었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일본에 의해서 이제 또 탄압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쨌든 사원부에 기지를 만들고 서간대 기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이름이 처음에는 신흥강습소, 신흥학교였다가 신흥강습소에서 신흥중학교로 바꿨다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어요. 처음에 신흥강습소란 이름이었는데 강습소가 나중에는 1919년쯤에는 무관학교로 탈바꿈을 했고 이때도 강습소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는 아마도 중국 땅이다 보니까 중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처음부터 이들은 무장투쟁을 준비할 목적으로 만든 학교였으니까 사관학교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신흥강습소 꼭 기억해둘 것. 노블리스 형제도 알아두면 좀 좋겠고요. 이시영, 이회영 형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화정을 정했던 이들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몽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애국계몽단체와 달랐던 특징이었다면 그들 어디까지나 계몽활동도 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세웠고요. 교육활동입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강화도의 보창학교. 강화도의 보창학교는 전국의 지점만 한 100개쯤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교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태극서관, 뭘까요? 태극서관, 서관, 책방이죠. 서점 겸 뭐 출판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점 겸 출판사, 이런 태극서관을 세워가지고 교육활동도 전개했었고 평양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지점이 있었고 태극서관이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은 물론 여기서 만든 건 아닙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발간된 신문이니까 창간된 거니까 여기서 만든 건 아닌데 그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 양기탁이라는 분이었어요. 대한매일신보는 그래서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교육활동과 더불어 언론활동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활동들. 또 산업활동도 있었습니다. 태극서관도 뭐 어떻게 보면 산업활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서점 겸 출판사니까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들은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 우리나라 도자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일본의 그릇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도자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도자기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유럽에서 도자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식탁을 점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질이 훨씬 좋고 훨씬 더 제작 기법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글쎄 뭐 예뻐서 그런지 지금 수입산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난 자기 회사 같은 거 하나 차렸으면 좋겠어요. 도자기 회사. 자기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도자기 회사, 연초 회사라든가 방직 회사라든가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라든가 연초 회사 같은 수많은 산업시설들 알아두시고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나라빚 갚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1907년에 아까 뭐라 했어? 이분이 그걸 주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신민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 합니다. 합니다만 물론 비밀 결사이다 보니까 주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참여하면서 산업활동도 같이 하고 있었고 교육활동과 산업활동류 됐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국내에서는 합법적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던 신민회는 이미 1908년쯤 9년쯤 되면은 통감부의 감시망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통감부는 이거를 해체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1911년 국권피탈 후입니다.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안명근 누굴까? 안중근 사촌동생이에요. 이분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으로 걸린 겁니다.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대요. 무기를 가지고. 아닌데 그렇게 해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들 다 색출해낸 겁니다. 뭐 공범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근데 한 명 한 명 뽑아내더니 무려 600명 정도를 뽑아였어요. 뽑아가지고는 다 그들을 고문하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5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죄가 얼마나 없었는지 실형 선고자가 6명인가 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600명을 데려다가 막 고문을 했는데 그 600여 명의 많은 숫자가 바로 신민의 회원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신민회를 노리고 일본이 조작했던 그 사건이 아닌가 싶은 거지.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발각됐고 회원들이 구속되면서 신민회는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1911년이죠. 이거는 국권피탈 전이에요, 후예요? 후입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 국권피탈 후 총독부 설치 후 일본의 무단 통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백오인 사건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는 해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것들이 신민회의 대표적인 활동들. 자, 이 신민회가 해체가 됐습니다만 이 신민회가 활동하던 가운데 이건 비밀결사였고요. 여기저기에서 교육활동의 붐이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엄청났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회의 활동들이에요. 제가 교육과 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체를 보신 거고 학교와 더불어서 학회도 하나 볼게요. 학회. 서북학회. 아까 신민회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 서북 지역 사람들이 많았어. 서북 지역이 어딘지가 조금 모르겠구나. 제가 서북이라고만 해놓고 냉면집 중에 막 서북면옥 이런 이름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서북 쪽이 서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평안도, 황해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예로부터 중국과의 교역 루트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만상, 유상, 기억나세요? 자본가들이 많습니다. 지주가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북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선진물 수용이 빨랐겠죠. 개화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많았어요. 기독교 신자도 많고 자본가도 많고 약간 일찌감치 개화가 된 지역이 서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신민회도 마찬가지 서북 지역 기독교 세력이 상당히 주축이 되었었는데 그 서북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서북학회입니다. 서북학회. 그 다음에 경기와 충청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호흥학회. 학회 말 그대로 학술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학보도 발간하고 전국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학회활동 역시 애국계몽의 대표적인 사례로 봐둘 것. 하나 더, 언론활동. 제가 대한매일신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한제국기에는 대한매일신보 외에도 몇몇 신문사가 더 있었습니다.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는 게 있었는데 이미 폐간이 됐고요. 독립신문 기억나세요? 언제 만든 거? 독립협회가. 이것도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듬해 결국 재정 부족으로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아까 말한 대한매일신보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기 대표적인 신문으로 제국신문과 같은 신문들이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우리 황성신문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언제? 시일야 방송되고, 그죠? 시일야 방송되고,
그에 더불어서 뭐 역사 연구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이 애국개몽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학회 활동과 언론 활동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걸로 시기 문제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04년쯤부터 10년까지 국헌비탈 기즘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병과 신령행성 계열의 움직임들입니다. 의병은 쇼텀, 신령행성은 롱텀. 아시겠죠? 두 개 사례를 같은 시기에 같이 매치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의병은 약간 앞서 있었던 거고 을사병이 있던 시기에 어떤 단체가 있었으며 정미의병 때는 신민회와 대한제강회. 그러니까 고종태이 반대운동했던 게 바로 정미의병과 더불어서 대한제강회 있었잖아요. 그걸 같은 시기로 매치해가지고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조금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